자, 이제 중세 유럽의 거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중세 유럽의 마지막 파트. 비잔틴 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잔틴 제국은 위쪽에 있는 요 크리프트교에 있는 이 시간 좌표와 한번 비슷하게 가볼 겁니다. 즉 4세기 말에서 비잔틴 제국의 전성기가 약 6세기 정도였고요. 6세기 이후로부터 서서히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서서 이렇게 하락을 해서 결국은 이제 15세기쯤에 맞춰서 종교개혁 직전쯤에 해가지고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한 그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나름대로 중요한 그 영역이고요. 선생님이 중세 유럽 들어가기 전에 말했듯이 비잔틴 제국이라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중일밖에 안 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서양의 학문이나 그런 것들이 일본으로 가장 먼저 들어갔고, 일본에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로마 제국과 구분하기 위해 비잔틴 제국이란 말을 쓰는데, 원래는 로마 제국이라고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더 구분하기 위해서는 동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성립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근데 로마 제국이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에 뭐와 뭘로 갈라졌죠?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져서 서로마는 476년 오도 아케르라는 친구에게 멸망했죠. 서로마는 멸망했고, 자, 그리고 이 동로마의 발전기를 이끈 사람, 전성기를 이끈 사람이 바로 유스티아누스 대제입니다. 자, 우리 로마 처음부터 해서 단독으로 문제 출제될 수 있는 사람들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 공화정기에는 카이사르가 있었고, 공화정기와 제정 사이에 누가 있었지? 옥타비아누스가 있었고,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서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유스티니아스 대제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이 사람을 선생님이 미리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티니아 그 다음에 노스. 근데 비잔틴어에서는 J가 묵음이기 때문에 유스티니아스가 되는데, 이 유스티니아누스에서 나온 말이 뭐라 그랬어? 그렇지, 저스티스라고 그랬잖아. 저스티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업적은 로마법 대전을 썼다는 거예요. 로마법 대전을 썼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 소피아 성당을 지었어. 왜 그랬냐면 유스티니아누스 시절에는 생각보다 이제 반란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유스티니아누스의 마누라가 테오도라라는 친구예요. 나중에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테오도라를 한번 찾아보면 대단한 여장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 신분이 원래도 이렇게 그냥 말할게 창녀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이미 한번 이혼을 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동로마 제국 최고 레벨의 황제와 결혼을 했다. 대단하잖아, 그치? 그런데 이 테오도라가 거의 남자 못지 않은 백장과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유스티니아스 황제 제위 초창기에 이제 니케 반란이라 그래가지고, 왜 옛날에 로마 영화들 보면 벤허나 이런 영화들 또는 뭐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들 보면 전차 경주가 한 번쯤 나오잖아. 그 전차 경주장에서 일어났었던 반란이야. 니케가 승리의 여신이 니케거든. 그게 이제 브랜드화된 게 나이키고, 나이키를 그냥 읽으면 니케가 되잖아. 그래서 원래 이제 니케가 거기서 나온 말이야. 아니, 나이키가 원래 니케에서 나온 말이거든. 어쨌든 그 니케의 반란이라 그래가지고 유스티니아스가 자기가 보고 있던 뭐 극장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 시대에는 극장, 뮤지컬 극장 뭐 이런 데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도망가려고 그랬어.
콘스탄티노플을 떠나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테오도라가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너 지금 네가 황제인데 도망가면 진짜 우리나라 좆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니케바라를 진압하고 그 이후부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그렇게 많은 암살과 뭐 그런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거든. 그 과정에서 성소피아 성당을 세우는데 왜 성소피아 성당을 세우냐면 아무리 너희가 반란 일으켜도 이 세계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을 하나 짓겠다라는 개념으로 백성들에게 황제의 위광을 보여주려는 어떤 그러한 건물을 지어. 근데 진짜로 안 무너졌지. 지금까지도 그 어떤 국가가 콘스탄티노플, 다시 말해 비잔티움을 정복하더라도 성소피아 성당을 무너뜨리지 않았어. 비잔틴 제국이 망하고 오스만 제국이 거기를 점령해서도 어떻게 보면 성당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슬람교도였던 오스만 제국은 이걸 부술만 하는데도 오히려 그 내부 장식을 좀 교체하고 이슬람의 사원으로 썼거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그리고 멋있는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돔과 아이고 보라색으로 했네. 돔과 모자이크를 사용해서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옛 로마 제국 영토를 거의 회복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번 비교해야 된다고 했던 인간이 하나 생각나야 돼. 그렇지. 카를로스 카데는 뭐였어? 옛 서로마 영토였지. 이해해? 됐어? 그래서 얘네들은 보면 혹시 선생님이 지도를 안 넣어놨구나. 지도는 나중에 저희 교과서 할 때 한번 보자. 그래서 얘네들은 예컨대 반달 왕국이라든지 에스파냐, 현재 스페인이죠. 남부. 여기가 서고트족이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여기는 동고트족이야. 즉 게르만족 애들을 뚝까 패면서 다닌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런데 유스티니아누스가 죽고 나서 이후에 좀 쇠퇴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한번 적어두자. 성립은 당연히 4세기고 전성기는 언제야? 6세기야. 전성기는 6세기인데 자, 7세기쯤이 돼서 이슬람의 침입이 굉장히 많아졌어. 이때 이슬람교가 처음 생기거든. 우리가 아직 서아시아사를 안 배웠지만 미리 한번 해볼게. 자, 이슬람들이 이때부터 침입해오기 시작해. 이때는 나름대로 정통 칼리프나 우마이야 왕조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자, 이슬람 침입이 많아지면서 자, 그래서 두 가지 행정명령이 생깁니다. 하도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이슬람 애들이 쳐들어와. 그게 이제 7세기야. 7세기인데 이슬람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세트 메뉴로 어디도 쳐들어왔냐면 사산조 페르시아. 즉 우리가 이미 한번 배웠던 페르시아는 무슨 조 페르시아지? 아케네메스조 페르시아잖아. 역사에서 페르시아가 3번 있어. 아케네메스조 페르시아, 사산조 페르시아, 마지막으로 순간적으로 이름 사파비 왕조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3번이 있는데 두 번째 페르시아인 사산조 페르시아도 이때 미친 듯이 비잔틴 제국을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비잔틴 제국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두 가지 제도를 실시해. 첫 번째는 군관구제를 실시합니다. 군관구제. 그러면 군관구제가 뭐냐? 자, 전국을 31개 주로 나눠. 전국을 31개 주로 나누고 군 사령관을 파견하는데 그 31개 주의 군 사령관을 파견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군 사령관에게는 군사권과 행정권과 뭐가 있겠어? 사법권이 있어. 입법권 빼고 다 줬어. 왜 그랬을까? 자, 생각을 해봐.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자, 그래가지고 예컨대 전주라고 얘기를 해볼게. 전북. 자, 전북에 사단장이 35사단 있잖아. 전북에 35사단장이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지금 병사들이 싸우고 있는 사이에 뒤쪽에다가 우리 병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 성벽이나 요새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전라북도 도지사한테 요청을 했어. 근데 전라북도 도지사가 아니 그건 니들 군대 일이잖아요. 군대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 병사들 밀리면 전라북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휘 하고 털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행정과 군사권이 최대한 한 사람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명령을 불복종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인 사법권도 한 사람에게 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해서 전국을 31개주로 나누고 군사령관을 파견해서 군사령관에게 그 지역의 행정과 어떤 군사권과 사법권을 전부 맡긴 거야.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권한 빼고는 다 준 거지.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나라 시대의 절도사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거든. 자, 그래서 사실 군사령관, 그러니까 군관구제와 절도사를 묶어서 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세계사에서 굉장히 어렵게 낼 거고 나중에 그런 문제들은 한번 선생님이 쭉 뽑아서 한번 비교해 줄게요. 수능 이전에. 자, 어쨌든 군관구제는 그런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도 전쟁이 나는데 백성들이 미친 듯이 도망가고 그럴 거 아니야. 전쟁 안 나는 거로.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도망 안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생각낸 거지. 얘들아, 니들도 마찬가지야. 니들이 만약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 100억 아니 강남 한복판인데 100억은 아니겠다. 한 3천억짜리 빌딩이 있어. 3천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쳐들어온대. 니네 입대할 거야 안 할 거야? 서울 강남이면 밀릴지 안 밀릴지 잘 모르는 데야. 그러니까 뭐 완전 서울 북쪽에 의정부 파주 이쪽은 어쨌든 북한군이 대포 때려 박으면서 한 번씩은 박살이 나겠지. 근데 강남이면 네가 열심히 잘 싸우면 안 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입대해가지고 열심히 북한하고 싸우면 애매하게 되지. 그럼 니들이 입대할 거야. 아마 100% 입대는 안 하더라도 니들이 어디서 총이라도 사가지고 3천원 건물 앞에 가서 지키고 있을걸? 그렇잖아. 탱크라도 살 거야 진짜. 3천원 건물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탱크도 사겠네. 막 자주포 같은 거 사가지고 지키고 있을 거라고. 그게 뭐야?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농민들은. 그래서 농민들에게 땅을 주는 거야. 자, 이런 거를 둔전병제라고 하거든. 둔전이라는 거는 주둔해서 땅을 일군다라는 뜻이야. 즉 병사들이 주둔해서 농사 짓는 걸 둔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사에서도 둔전이 몇 번 나와. 이 둔전을 제일 잘 활용했던 사람이 뭐 이제 총나라의 제갈량이나 강유, 그 다음에 위나라에 있었던 조조, 그 위에 이제 서진의 사마영 이런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 둔전병제는 중국과는 조금 다른 게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준 다음에 그 농민들이 비상상황 시에는 군인이 되는 거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리해보면 농민에게 땅을 주고 유사시에 어떻게? 징집하는 거죠. 유사시.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11세기쯤 되니까 이제는 이슬람 애들이 쳐들어오는 게 누가 쳐들어오냐면 셀주크 티르크 애들이 그렇게 쳐들어와. 어디서 배웠다. 언제 배웠지? 그렇지. 십자군이 셀주크 티르크가 어디를 뺏어갔기 때문에 소아시아와 예루살렘을 뺏어갔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이들에게 소아시아 정확한 지명으로는 아나톨리아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와 예루살렘을 빼앗겼죠. 글씨 개판이네 오늘. 대충 알아들어라. 자, 그 다음에 13세기쯤 되니까 무슨 십자군이 있었어? 이거. 이게 왜 이럴까? 4차 십자군이 있었지. 그래서 아예 콘스탄티노플이 털리고 그곳에 라틴 제국이 건설되면서 일시적으로 비잔틴 제국이 망하는데 야 이건 적지 마. 그냥 교양 삼아 얘기하는 거다. 이거 적지 마.
살아있던 비잔틴 제국의 왕족들이 이런 국가들을 세워. 니케아 제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트라페준타 제국이라든지. 그래서 여기를 공격해서 다시 되찾긴 합니다. 네, 다시 되찾긴 해요. 그리고 사실 얘네들이 다시 되찾기 위해서 라틴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되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들끼리도 정통성 문제로 한번 싸우고 니케아나 트라페준타 얘네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서유럽의 도움을 청하면서 했단 말이 뭐였냐면 동로마 교회를 서유럽 교황 밑에다 두겠다. 그러니까 교황이 우리한테 원군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 뭐 이거는 그냥 어디 뭐 진짜 그야말로 뭐 저기 소아시아 비잔틴 제국사 전공할 친구들은 어디 가서 저 역사 시간을 배우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시험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15세기에 드디어 이제 이 찬란했던 천년 제국 로마 때부터까지 이어지면 뭐 한 거의 1500년을 이어왔던 이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로마 제국이 드디어 멸망을 합니다. 언제 멸망했냐면 1453년에 어디로부터?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다른 표현으로 오트만 베이국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거 아마 너희 교과서에서는 웬만해서는 안 나올 거야. 이 오트만 베이국이 원래 맞는 말인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오스만 제국으로 거의 지금 통일을 해놓은 것 같거든. 어디 이상한 책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너희가 뭐 교양 서적을 읽는데 이런 데서는 오토만 베이국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멸망 이후의 과정이 중요한데요. 멸망 이후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들, 부흥운동이라든지 백제 같은 경우, 고구려 같은 경우도 멸망하고 나면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 여기는 부흥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외부로 빠져나갔어. 외부로 빠져나가가지고 비잔틴 제국의 문화나 그런 것들을 주변에 전파를 하게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 대부분의 일단 이들은 슬라브족의 문화를 개fa합니다. 슬라브족이 세웠던 키예프 공국 같은데. 야, 이 미친놈아, 키예프 공국은 네가 노르만 제국 이동할 때 노르만족이 세웠다며. 맞아요. 노르만족이 이동을 해서 국가를 세우는데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슬라브족이잖아. 그래서 이들이 섞였어. 그래서 이들에게 넘어간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 정교라든지 그 다음에 키릴 문자라든지 그 다음에 성소피아 성당. 즉 성소피아 성당은 비잔틴 제국 말고도 키예프 공국에도 성소피아 성당이 있었거든. 그거 교과서 살펴보기 영상 해주면서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교과서 안에 다 있거든요. 자, 두 번째, 또 많은 숫자의 학자들이 어디로? 학자들이 키예프 공국보다는 또 이탈리아로도 많이 넘어갔어. 이탈리아로 망명하면서 어디로? 르네상스가 촉발되었다 라는 표현을 써. 또는 르네상스를 자극하였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사실 이 키예프 공국의 이 기리스 정교 선택은 키예프 공국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왜냐면 이슬람하고도 맞닿아 있었으니까 이슬람교를 받아들일까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그리스 정교는 이미 배웠지 뭔지 이거잖아. 지금 어디 동서로마 교회 분열된 다음에 동로마 교회를 그리스 정교라고 한다 그랬잖아. 여기 그리스 정교 보여 여기? 그리스 정교. 자, 근데 그 이후에 얘네들이 뭔 생각을 했냐면, 야,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 그러는데 이 키예프 공국은 지금 현재 러시아 지역에 생긴 곳이잖아. 추운데 추운 곳에서 술을 안 먹고 어떻게 버텨? 그러니까 술 먹게 해준 그리스 정교로 가자. 뭐 이런 썰도 있대. 이런 썰도.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요 중세 유럽을 거의 다 끝냈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선생님하고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남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됐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자, 수고 많았습니다.